김기환 교수님께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약간 이해가 좀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네. 평시에 군사법원을 운영해야지 전시에 대비할 수 있다. 평시와 전시에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점이 준비가 안 되면 전시에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전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미사일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 침해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도로에서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교통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 바로 옆에 군판사가 있어야지 이제 잠깐만요. 그런 어떤 그 합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 발제문에도 보시면 병력 소집에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예, 이런 예.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죠. 예, 예. 일주일 안에 재판을 다 끝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주일 안에 이렇게 급하지 않은 재판은 좀 미뤄도 되긴 하는데 일단 영장 발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달 정도만 버텨주면 그 다음부터는 민간 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느 정도 꾸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이 이제 군판사가 이렇게 지휘관 바로 옆에 있는 군판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은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버틸 수 일주일이나 있는 한 달을 위해서 예. 평시에 계속 준비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이나 한 달을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자, 민간 법원과 민간 검찰이 적군에 들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이 합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 민간 법원과 검찰을 접수해가지고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합법성이 부여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기우적인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한 것에서 약간 착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국권을 장악하고자 할 때 만약 이렇게 민간에게 다 수사권과 영장 발부권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을 장악해가지고 군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상상까지 너무 뭐 잠깐 좀 상상력이 예. 의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법상 인정되는 그게 합법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인정됩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이렇게 형식적 가장이야 예, 적군이 어차피들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그런 합법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서 방음막을 하나 더 쳐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한 가장 아니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기 임찬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 같이 경험한 사건들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지휘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장병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두 개 다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가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필수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세계 어느 나라 군대 중에 군사법원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갖지 않고 있는 군대가 있나요? 자, 그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지휘권을 확립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에만 지휘권이 사법권이 없으면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군대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법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없죠. 아닙니다. 이런 헌법 원리가 있나요? 대다수 예. 강대국과 분단국들은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네. 왜 생겼습니까?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침략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대 군사법원 제도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군사법의 시초는 이미 로마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 그거는 그냥 예. 추정이신 것이고요. 근대 형사법 체계에 기초한 사법 체계로서의 군사법원이 영국에서가 시작이고 현재로도 선진 국가 중에 제대로 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영국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과 같은 군사법원 제도가 유럽 인권 협약의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민간인으로 바뀌었죠. 네, 민간법원과 별 차이가 없죠. 네, 미국은 말씀처럼 그대로 행정권의 일부로 지금 행사가 되는 것이죠. 네. 과거에 대한민국 군사법원이 어땠습니까? 지휘권이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하고 군사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 선고 예정 보고하는 판사 보셨죠? 예전에 판사하실 때 그런 일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판결 예정 보고뿐입니까? 그다음에
여기 1993년에 법무관들이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2004년도에 사개추위에다가 당시에 막 업무를 시작한 법무관들 전원이 군사법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문 내신 거 보셨죠? 알고 네, 계시죠? 네. 예. 자, 어떤 사법 업무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다가 우리를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과거에 해군본부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해군 참모총장의 의중과 다르다. 지시받은 해군 법무감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사를 갑자기 재판에서 배제하고 해사 생도들이 세계 일주라는 순양함에 태워가지고 재판 못하게 한 적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런 일들이 다 지금 군사법원이 독립되지 않아서 지휘권에 종속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불신들이 쌓여서 지금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훈련병들 급식 문제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군 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 국방부 최근 통계를 보면 2018년, 2019년 관할고관 확인권 행사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관 제도 지정한 사람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주식관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이런 군사법, 민간 사법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 이제 보고 배우고 그러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 보고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는 다 이제 법도 없고 그런 게 법도 없고 이제 주시간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 그만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군사법 제도가 많이 개선돼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옛날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옛날에도 그런 제도 없었어요.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다가 법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선거 예정 보고를 하면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금 장관이 그걸 받질 않죠. 지금은 장관이. 예. 인간에 대한 신뢰로 지금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제도에서 아닙니다. 지금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제 어느 어떤 범죄는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심판관 지정은 하려면 상급부대 국방부 장관이나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게 법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권생활 개선에 관한 제도가 나라에 있었는데 제도를 구현하지 않아서 뿐이지 헌법제도에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병영 문화와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사법제도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최강 의원님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시죠. 예. 다음은 소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남 국장님, 네, 예. 그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재판 방청 같은 거 해보시죠. 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 재판을 방청하러 가고, 예. 그럴 때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많이 가서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제일 이게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으로 군사법원에 모니터링을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 오신 분이 전직 군법무관이셨던 분인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정을 돌아다니면서 판사석 옆에 가서 판사랑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검사 앞에 가서 어깨를 두들겨 주는 광경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무실부터가 그 당시만 해도 군검사랑 군판사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선 변호인이 한 사무실을 쓰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군법무관인 변호사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재판 광경을 보고 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인데 국민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군사법원에서는 잘 이루어지기가 그렇죠. 어렵겠다.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정의롭게 보이지 않더라. 자,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군내 문제에 관한 특히 인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군 내부에서 호소를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를 찾아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의 사건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되게 뿌리 깊은 불신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윤일병 사건 얘기하셨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윤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아 죽은 것도 있지만 맞아 죽은 다음에 초반에 군에서 수사를 하면서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냉동만두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둔갑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이 이 윤일병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군에다가 사건을 수사를 맡기는 것을 불신하고 재판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신고조차도 지휘관에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이걸 윤일병 통해서 사건이 정리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나왔던 개선 대책이네 무슨 하는 것들도 지금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한 7, 8년 호송세월 한 겁니다. 또 윤일병 사건 때 보시면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1심에서 기소된 죄명과 그죠? 인정된 죄명 이것이 또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2심감도 바뀌죠. 맞습니다. 이번 사실 성추행 사건에서도 90여일간을 구속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4시간 만에 구속을 하는 광경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뉴스로 다 중계를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는 국민들은 이 가해자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군에는 법질서라는 것이 없구나. 지휘관이 장관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거고 마음 먹지 않으면 구속도 안 시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최영군 변호사님, 지금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전부 다 군사법원에서 특수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나요? 재판을?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법원에서 훨씬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과거에 방위사업 수사부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일반 검찰에서 군 검사들을 파견받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다 기소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크게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